지난번에 여기 나왔었나? 여기. 그랬어. 나왔었어요. 그래. 그러면 이것도 오랜만에 한번 봐볼까? 추워. 문학작품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이 담겨있다 라는 말을 요걸로 쓴다. 반영이라는 말로 써. 그러니까 시대와 당대의 현실의 반영이라고 하고, 이런 걸 반영론 혹은 모방론 이렇게 불러. 그래서 우리는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시대의식, 인물의 가치관, 배경, 표현 방법 등에서 당대의 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게 문학의 의 중에 하나인 거지. 당대의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현실을 모든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구성된 세계를 보여주는, 당연하겠지 이거. 재구성된 세계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압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현실에 은폐되어 있던 진실을 드러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고 역사의 변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래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문학과 역사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보면서 사람들은 철거민들의 애환 같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철거민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내주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재개발을 할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아니고 아홉켤레 구두로 나온 사내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이 좀 반향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신도시들을 가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돈 주고 사는 아파트들인데 그 단지 안에 임대주택이 껴있거든. 일부러 껴놔. 왜 껴놓냐면 섞어서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이런 그 시대와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변한 것들이다. 위대한 문학은 당대의 맥락을 넘어서 초시대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이 초시대적인 성격이라는 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 제망매가도 그렇고 송미인곡도 그렇고, 송미인곡 유배가사로서 송미인곡 말고 그 사랑 노래로서의 송미인곡, 이런 것들은 모두 보편적 문제, 보편적 정서를 표현하고 제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 한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면 한국 문학은 당연히 한국의 문제를 형상화한 예술인데, 인간의 문제를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라는 것은 보편성,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라는 대상을 언어라는 매체로 형상화한 예술이라는 보편성, 공통점은 있지만, 한국 문학은 한민족의 경험과 역사, 종교적 기사, 환경, 고유 정서, 사상 등에 따라 형성된 특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특수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비롯되는 거지. 한민족의 집단적 경험과 역사.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은 아주 예전부터 맨날 얻어 터지면서 살았다. 한 900몇 번 얻어 터졌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살았다라는 경험, 혹은 일제강점기라는 제국주의의 희생자라는 역사, 그리고 우리 문화, 종교는 우리는 무속신앙에 영향을 강하게 받잖아. 그런 것들, 그리고 자연적 환경, 대륙의 끄트머리로서의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 문학의 특수성에 기여를 하는 요소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전에는 어땠느냐? 한자, 유교, 불교, 도교 사상, 이게 유, 불, 선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 사상이 섞이면서 독특한 외의식을 구현했는데, 해학과 풍자라고 한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해학이 있고 한이 있고 자연조화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후에는 서구의 영향이 있어서, 그리고 국권 피탈과 민족 분단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특수성을 이것과 서구 영향이 독자
입자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문학과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속에서 특수성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뻔한 얘기 있지. 그랬다. 그 다음에 발전상을 보면 한국문학은 특정 영역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발전하고 있다는데 공간적으로 볼 때 한국문학은 국가 단위에만 국한되지 않은 지역문화의 총체이다라고 해서 남한에서 만든 것, 북한에서 만든 것, 제1교포가 만든 것, 뭐 넓게는 조선족이 한글로 쓴 문학도 있지. 이런 것들 모두 다 한국문학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북한 문화, 뭐 제1국민이 한국어로 창작한 문화. 근데 특징은 모두 한국어로 창작한 것들이라는 특징, 공통점은 있어. 시간적으로 볼 때는 한국 문학은 문자로 기록된 전통적인 문학과 뭐 디지털화된 새로운 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물론 구술도 있지.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들도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한국 문학이라고 부른다. 쭉 넘어와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보면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1970년대 시대적 배경이지. 철거민의 이야기잖아. 근데 이 철거민이 어땠냐면 이 철거민은 불안하지만 평화로운, 뭐 행복한, 다소 행복이라고 하면 과장이다. 불안하지만 평화로웠어.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이들이 진짜 철거라는 사건을 만나게 되고 이 철거라는 사건에 따라서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해서 변화하는지를 다루는 소설이 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지. 되게 뻔한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하냐면 불안하지만 평화로운 삶이 잘 안 나오니까 철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인물들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첫째 오빠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둘째 오빠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막내 동생은 막내 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하나씩 정리를 해주면 그러면 이것이 이 소설 전체의 내용이자 주제의식이 되는 거지. 그렇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한다면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상징적 소재들 같은 게 있잖아. 상징적 소재들. 그러니까 알루미늄 철판이라거나 혹은 뭐 이 지역의 이름이라거나 소재나 단어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지역의 이름이라거나 그리고 여동생을 상징하는 꽃이라거나 뭐 기타라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난쟁이 뭐 제목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를 중심으로 파악해주면 된다. 내용 생각나지 않니? 그렇게 일단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지만 1970년대 사회상 알아야 하고 근데 이거 뻔하지. 산업화, 도시화 이런 거 그리고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시작된 시대이고 낙원구 행복동이란 어떤 뜻이겠어? 난쟁이는 왜 난쟁이라고 불렀는지 이런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지.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작품 자체로 가면 이거 선제 한두 개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연작 소설이었다라는 거. 12편의 작품이고 12부의 마지막은 오빠가 죽고 시신 가져오는 걸로 끝난다라고 했어요.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요런 단어 있어 보이는 단어잖아. 있어 보이는 단어.
요 있어 보이는 단어들 익숙해지면 좋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고발했다. 그리고 현재 중점 동화적 기법, 상징적 소재 이런 것들. 상징적 소재는 나올 수 있고 단문 위주의 문체도 나온 적 있어요. 문체가 또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견문장이 아닌 혼문장 위주의 문체를 사용했다. 그랬다. 그리고 이 소설의 특징, 현실 비판적이다. 그리고 상징적이다. 성찰적이라는 건 어떤 때 성찰적이라고 하냐면 심리묘사 많으면 성찰적이라고요. 심리묘사가 많은데 그 심리가 감정의 묘사가 아니고 생각의 묘사가 많으면 성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 심리묘사 같은 게 두드러져 있으면 아 성찰적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창작 동기나 한번 볼까? 보기 같은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날 나는 재개발 지역 동네가 당장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세입자 가족들과 이 재개발 지역 동네가 빈민촌이겠지. 빈민촌 중에서도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당장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세입자 가족들이 난쟁이 가족들 대부분 그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를 하는 장면이 또 나오지 여기서. 그때 철거반이 철퇴로 대문과 시멘트담을 쳐부수며 들어왔다. 나는 그들과 싸우고 돌아오다 작은 노트라는 거는 주머니에 넣었다. 이 그들과 싸우고 돌아왔다라는 건 이 작가가 이 세입자 가족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라는 거로 이게 글을 쓴 소설의 동기가 되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제목의 의미가 첫 번째 문제의 포인트지. 난쟁이는 첫 번째 아버지를 뜻하고 아버지의 왜소한 체격을 의미하고 두 번째 억눌린 계층 같은 걸 뜻하는 말이었다. 쏘아올린 작은 공은 뭐 이것이 뭐 희망이라거나 하면 쏘아올렸다라는 건 실패가 결정된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걸 의미했다 라고 할 수 있다. 요 앞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유명한 구절들은 굉장히 많지만 유명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 앞부분이 사실 제일 유명한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이 문장이 되게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이 난쟁이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뜻하는데 그것을 누가 부르는 거야? 사람들이 부르는 거야. 사람들이 부르는 거지. 이거는 외부의 규정이야. 넌 가난해. 넌 소외받았어. 넌 장애인이고 사회적 약자야. 라고 외부에서 규정을 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인정한 거지.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근데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여기에서 비판을 할 수 있어. 작은 건 맞지만 약자는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 나는 이라고 하면 이거 1인칭 아버지, 어머니, 여모, 형이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라고 이거는 저항하고 있고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시점이 바뀐다라는 것도 이 소설의 특징이었지. 나의 모든 것이 한 표현의 49의 복순이 포함되어 있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징적이고 비유적 표현입니다.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라는 건 지향한 거. 꿈꾼 거지.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는 거. 풍요로운 삶을 지향한 거.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건 이재용이
풍요로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꿈꾸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향했다라는 건 현실과 대조적이다. 현실은 가난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현실을 표현하는 말이 전쟁이지.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맨날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어머니의 성격은 뒤로도 쭉 나오지만 엄마 성격은 수용적이면서 수동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현실에 적응하려는 사람인 거지.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날 아침에서 과거로 전환되고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이 글의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이다. 옆에 나와 있지만 이 글의 갈등은 인부 갈등, 사회적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소설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 소설의 또 다른 특징이니까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사실 조각마루보다는 조각마루 끝까지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이 가난한 형편, 못 사는 형편을 드러내는 거지. 철거 계고장이 귀엽고 왔구나 하고 이제 정보 쭉 설명하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 포인트야.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너 진짜 사람들이 쓰는 말투는 아니잖아. 굉장히 문어체적인 말투를 통해서 정보 전달하고 있는 거야. 이 줄거리 물어보는 문제에서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가면 우리 줄거리 다 아니까. 근데 줄거리를 다 알면 어떤 이 잘못된 사고 과정이 생길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철거 계고장을 받지. 그리고 결국 지금 철거가 돼. 그리고 뭐 각각 뿔뿔이 뭐 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휘말리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 줄거리를 다 알게 되면 나 혼자서 그러니까 서사를 다시 꾸며내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래서 철거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철거가 되면, 혹은 철거 계고장이 날아오면 더 극적이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렇게 재구성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철거 계고장 오는 거 몰랐지. 근데 받아서 엄마가 충격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다. 근데 알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알고 있겠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밥맛이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밥입니다. 가난한 형편을 드러내는 건데, 이 밥상과 이 철거 계고장을 더하면 이들의 가난과 극심한 가난과 위기 상황이 더해지게 되는 거지. 극심한 가난. 그리고 나서 이 철거 계고장은 문제의 이 지문에 선택이 되고 문제로 안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낙원이고 행복도 때문에. 이거 표현은 단어적이고, 그리고 여기가 낙원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다. 반대에 있는 지역이다, 혹은 계층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소재다. 그리고 철거 계고장의 말투를 보면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와 법을 근거로 들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철거, 요 말 자체를 합리화하는 것이자 법이 이들 편이 아니다. 법이 약자의 편이 아니고 강자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 내용이다.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또 법이고, 행정 배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강제 철거하고 돈도 받겠다라는 이때의 법은 강자의 도구 중에 하나로 협박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나공구청장 해서 이것이 철거 계곡장인데 이렇게 철거 계곡장을 있는 그대로 여기다가 거의 뭐 삽입하는 형태인 거지. 삽입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것이 객관적이 돼. 이 철거 계곡장 객관적이 돼서 사실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들의 참혹하고 냉정한 현실을 강조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있는 그대로 실어둔 거지.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묘사 나오는데 공간에 대한 묘사가 예전에는 그림으로까지 나왔었던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있고 이 그림자가 좁은 마당을 덮었다라는 건 이들이 산업화의 그 흐름에서 묻혀버리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덮었다. 그림자가 덮였다는 건 소외될 것이다. 라는 거.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고 통장도 있고 엄마는 부엌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여기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이게 답답함을 드러내는 행동인데 행동으로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설명으로도 가능하다. 큰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모두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이게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한 문제 당연하지.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이 서술자 큰아들의 정서 심리는 체념적이야. 그러니까 어떤 희망도 기대도 없는 거지. 그걸로서는 나는 바깥 게시판에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이것도 꼼꼼히 읽어줘야 돼.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주 보조금을 받는 거야. 입주를 포기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받겠지. 입주권을 받겠지. 거강꾼들이 현대대학교 이름 올리고 저름 올리고 했다. 그래서 두 동생을 만났다. 도장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게시판으로 그리고 요거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강꾼 중에 한 명인 거지. 그 다음에 지금은 첫째의 반응이 쭉 나와 있지. 근데 첫째의 반응, 철거 계고장을 받은 다음에 첫째의 반응은 아직은 그러니까 체념적이지. 소극적이고 현실 수능적이고 현실 수능적인 건 표철 떼는 것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 현재는 체념적이고 소극적이다. 무대를 둘러매었다. 요거 둘러매었다. 옮겨매었다. 그래서 가족의 유대가 강하다라는 가족 간의 관계도 알 수 있다. 영희를 보았다. 영희는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라는 건 여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입주 혜택이 돌아오지 않은 현실도 있지만 이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라는 건 지금 현재가 이렇게 개발의 부흥이 일어난 시대다라는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여기서 아주 답답한 이 모습은 아빠도 희망이 없는 거야. 뭔가 사정을 알아보고 이러고 있지 않은 거지. 이것도 체념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반응을 보인다. 맞이해야 한다.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누가 보더라도 소외계층인 거지.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꽂고 있었다. 표찰 중요하지. 주권을 받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어머니의 수능적 태도. 이때 식칼로 못을 꽂고 있었다. 여기에 어머니는 수능적이다. 임을 알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다. 그래서 어머니 표차를 뽑아서 보관하는 건 현실 수능적. 아까 답답함은 밥을 먹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거니까 답답함은 나와 있었지.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그러면 나도 수능적이다. 이게 뭐 표심이 가득해서 라기보다는 엄마와 내가 같은 행동 방식을 보이는 건 같은 반응이라는 거야. 영어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이게 영어의 반응인 거지. 그러니까 나와 엄마가 수능저지라면 영어는 그 수능이 못마땅하니까 저항적이지. 물론 아무 대책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아니면 표창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찬가지고 아까 그 철거 계곡장이 나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엄마는 이것을 간직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모두 줄거리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놀게만 되지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것이다. 요게 이들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 자식들이 실직했다라는 정보.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20일 남은 것이다. 이게 철거까지. 거의 남은 시간이 20알이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이것도 현실 수능적이지. 유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팔기는 뭘 팔아? 아파트에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바로 대조지. 미투. 무책임하지만 저항적인 아들과 현실적이고 하지만 희망은 없는 순응하고 있는 엄마의 반응을 대조하고 있다.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기 우리 집이다. 이게 무책임한 모습, 현실적 대안이 없는 모습이지.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건 지금 없다라는 거니까 아버지는 체념적이다. 버티면 되겠지라는 게 더 이상은 투영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기 그대로 끝난 거다. 하필이면 시라 국가의 권력이지. 국가 권력의 얘기 그걸로 끝난 거다라는 건 딱 그럴 수밖에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라는 건 불신이고, 이 불신이 왜 나오냐면 이게 구조적 모순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했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순수하고 연약하다. 형상화까지 알아두면 좋아. 형상화하는 것이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이게 이주금을 받아도 집을 얻을 곳이 없다. 근본적 이유는 가난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이 법. 아까 그 철거 계곡장에서도 잘 나왔듯이 이 법은 강자를 위한 도구이다.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다.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하고 울고 있었다. 잘 울었다. 이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줘요. 연약하고 여린 영희의 성격. 그리고 그래서 이 연약하고 여린 영희가 망가졌을 때 비극성이 부각되는 거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러면 소리 내지 말고 울어.
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특징적인 대사라서 이 대사도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소리 내지 말고 울어 라는 건 참고 견뎌야 해 라는 그런 뜻이야. 소리 내지 말고 참고 견뎌야 한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영희는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모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풀냄새와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우리 굽는 냄새. 이게 대조적이지, 대조적.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지? 걸음을 빨리 하면서 나중에 해먹자. 요 나중에가 막연한 거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했다. 요 에피소드는 왜 나오는 거야? 요 에피소드. 고기 냄새 관련 에피소드. 가난한 걸 그치. 가난함을 보여주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다는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잖아요.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어 라는 이 공부는 계층 이동의 수단이자 희망이지만 어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다. 즉 그때 당시에 계층 이동이 이미 어려워졌다는 걸 애들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거, 경제적 능력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라는 건 인간적 측면,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주머니가 달린 거. 주머니가 달린 것은 소유할 것이 있는 을 의미합니다. 주머니에 넣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 마음인 거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다.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요 대사. 악당은 돈이나 많지. 가진 자는 나쁜 놈들이다 라는 인식이 당시부터 있었던 거야. 쭉,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걸 보면 주머니가 없는 것까지 보면 이 사람이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게 그냥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가난이거든.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가난이 고기 냄새와 풀 냄새, 주머니가 있는 옷 이런 것들로도 나오지만 부자 동네, 즉 고기 냄새, 고기를 꺼먹을 수 있는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개천 건너에 있잖아. 이게 가까우면서도 단절된 공간인 거지. 이 가까움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야. 이게 공간의 이 설정의 의미인 거지. 그래서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처음은 고자질이기도 하지만 이 오빠가 부러움 같은 걸 나타내고, 부러움을 거창하게 얘기하면 상대적 박탈감이지.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거 슬픔과 미안해. 나는 여기를 잃어보았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이거 굉장히 어린 아이의 순수한 모습. 영희는 좀처럼 울으며 그치지 못했다. 여기는 어린 아이의 순수. 그런데 그 순수함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영희는 손을 떼었다.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또 때리려고 해.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눈물 흘렸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마찬가지 주머니 없는 옷은 가난이더라. 그 다음 중약고 줄거리를 보면 아파트 입주할 형편이 안 되는 동네 주민들 입주권을 팔고 떠나고, 나는 노비 매매 문서를 조판하면서 노비 매매 문서는 사라졌지만 가난이 되물림되는 현실을 인식하더라. 가난이 되물림됐다라는 건
현재도 노비더라는 이름으로 고생만 하다가 죽은 친구며 열심히 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가 그때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했는데 가족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자신이 3년 반 전에 서커스단에서 일하려고 했던 것을 어제 일처럼 이야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 도피적인 모습이지. 나는 아버지에게 병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놓고 나간 이 책,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이 책,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이 책도 그래서 아버지는 현실에 대한 희망이 없고 그리고 허황된 세계를 꿈꾸는 그 도피적인 모습만 보인다. 이게 또 이 책의 제목의 의미입니다. 영희는 온종일 편집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이 기타.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인데 라디오를 사랑할 때 영희가 따로 왔었다. 라디오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라디오는 공부를 하기 위한 수단이고 나의 희망이니까 현실을 바꿀 진짜 현실적인 수단이 라디오라면 기타는 꿈이자 희망이 낭만 이런 걸 의미하지. 그래서 기타를 쳤는데 아주 예뻐서 기타를 사주었다라는 건 라디오를 살 수 없고 기타를 사줬다. 이게 배려심도 드러나지만 이 사람이 그 전에 공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현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희망 같은 거, 기대 같은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라디오 안 산 거지. 결국 얘는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공장으로 가잖아. 뭐 누가 다치고 이런 게 하긴 했으니.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척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 읽었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고 밝고 깨끗한 주택가 3층 집에서 살았는데 가정교사였다라고 하니까 지섭이는 지식을 갖춘 엘리트지. 하지만 돈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근데 원래 엘리트들의 특징이 그래. 원래 이런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배계층이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지식 있는 욕이 돈이 있는 쪽에 빌붙어서 사는 게 그 전형적인 엘리트 집단이란다. 그러니까 그 집 가정교사다라고 하는 건 지섭이의 이 전형적인 엘리트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식은 있으나 배경은 좋지 않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소외계층이니까 둘 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다. 그는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현실 인식을 하고 있지. 왜?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나무 위에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죽은 땅. 그러니까 기대가 기대를 할 수 없다. 이기심이 있고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심이 있고 배려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산업사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으로 작가가 지섭의 말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평생 뭐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열심히 일했지만 나쁜 짓도 하지 않고 법을 어긴 적도 없지만 기도도 했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계층이 노비잖아. 그러니까 노비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그것이 바로 이 불공평. 이 불공평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는 것이 불공평이더라.
그러면 이 대가는 누가 가져가는 거야? 부자들이 가져간다는 거지. 이게 빈익빈 부익부이고 이 빈익빈 부익부를 이 빈익빈 부익부가 자본주의의 구조 때문이라고 본 거야. 이 자본주의의 구조가 빈익빈 부익부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난한 것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문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 현실을 바꾸든지 이 자본주의를 버리든지 해야 한다는 비판적 태도이자 강경한 태도란다. 현실에 희망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달나라로. 그런데 대안이 달나라지. 이상적 공간, 이루어질 수 없는 공간, 갈 수 없는 공간인 달나라다.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엎어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버지를 찾으려고. 영호와 영희는 엄청 보기 찾아오고 있었고, 나는 방죽가로 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높은 굴뚝이 있었고, 아버지가 높은 굴뚝에 서 있었다. 그리고 달이 걸려 있었다. 그럼 달로 가야지. 그래서 발 앞으로 내밀고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사실 종이 비행기나 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나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희망은 끝까지 날아가지 않을 것이다. 즉 희망이 좌절될 것이다 라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목의 작은 공이 본문에서는 종이 비행기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와 단어와 소재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들을 모두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입주권은 팔았고 가출을 했고 그리고 철거를 당했고 지섭이는 붙잡혀갔고 영희는 범죄를 또 저지르고 돈과 입주권을 갖고 왔지만 집은 없고 아빠는 죽었더라. 그렇게 이어지는 거다. 그리고 나서는 또 큰오빠의 범죄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이게 이 이야기의 내용이다. 굉장히 우울하지만 사실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은 처음에 읽을 때는 어려운 소설이지만 어떤 내용과 주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소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요 얘기 같은 소설 같은 것들을 읽을 때마다 강조하잖아. 인물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인물의 모든 대사와 행동은 인물의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고,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 같은 것들은 모두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거고, 배경묘사도 마찬가지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인물과 관련된 것들은 인물의 성격을 먼저 규정한 다음에 보면 되는데 여기 이게 인물의 성격이야. 이게 인물의 성격이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보면 되는 거지. 요게 성격이야. 요게 성격인 거지. 그래서 이 성격을 바탕으로 각각의 인물을 묘사하고 설명해주는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글의 주제는 현실 비판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현실을 비판을 해주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비판하는지, 소외계층의 희망 없음이라는 이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인물의 갈등이라거나 인물의 관계라거나 그리고 배경이라거나 혹은 뭐 에피소드 제시까지 모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주면 벗어날 게 없어. 가장 안 좋은 게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거든.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거지.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진짜 독서를 하기에는 괜찮아. 우리는 진짜 독서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 풀기 위한 독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설 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그 틀 안에서 해석을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전체 이 소설의 정보가
요 정보를 인물이 안 나왔네. 아까 그 인물하고 요 정보를 조금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그냥 해석을 해주는 게 더 낫다는 거지. 알겠지? 그렇다. 이거 말고 또 뭐 어려웠니? 현수가 뭐야? 그나마 제목가? 응? 제목매가? 그나마 너는? 그렇게 막 하나가 그런 작품은 없어요. 그래? 그러면 또 훑어보시고 제막매가는 또 내용이 깊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국어 대화를 하는 더 그런 것도 그거 내가 토할 것 같아. 알았어. 다음 시간에는 제막매가하고 국어대화를 보도록 하자. 수고했다.